이재명 대통령 자산 공개 및 금일 주요 뉴스를 한 번에 1%인 1,449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3.9%인 454명의 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1,900여 명의 평균 재산 약 2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중에 3명의 재산이 증가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주식 상승이 꼽힙니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은 몇 명인가 이것도 관심이었습니다. 연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하는 담당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중 다주택자는 10명. 오늘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여파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좀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절약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M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69%,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르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9%, 70% 육박합니다. 어떤 게 요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대선 때 득표율보다 20% 이상이 지금 올라갔는데 예. 매우 드문 상황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뭐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 공개한다거나 이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게 참 재밌다 이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정부와 국민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뭐 고물가 고환율, 뭐 기름값 올라가고 이런 여파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강우식 비서실장이 무박 3일로 UAE 다녀와서 2,400만 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많이 해소해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전기요금도 올리지 않겠지만 좀 아껴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름값도 또 최고가 그 상한제 실시하겠다라는 거랄지 유류세 또 내리겠다고 한 거랄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속도감 있게 그 대책을 세우는 것, 그런 모습들이 신뢰를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책 이런 부분들도 예.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청신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높은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사실 중동 상황, 물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국내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힘들만 한데 대처를 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로 인한 요인이 아니라 미국 또 중동발이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만큼 좀 성숙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동 상황에 대해서 뭐 기름값이 올랐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는 것들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성숙이 나타났다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이 중동에 너무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에너지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원전이라든지 중동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뭐 탈원전 운운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저도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 현재 정권이 잘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예. 막상 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현 정권이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잘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 국민들 좋아하죠.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기관들이 과연 재정에서 적자를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이재명 정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만 쓰는구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9.42% 21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얻은 득표율이었는데 오늘 69% 지지율이니까 뭐 20%포인트 정도 올랐다. 또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또 지적하실 부분이 있겠지만요.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이 붙고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에서 효능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마침 어제 필리핀에서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하던 뭐 이른바 마약왕, 뭐 왕을 붙여준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국내로 전격 송환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요청하고 3주 만이었습니다. 잠깐 모습 보고 오시죠.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전화 한 통이면 내일모레 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다 알아.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예, 공항에서 오랜만입니다 한 게 저희 보도국 최강일 PD 겸 기자인데 김영남 의원님, 네. 대통령 효능감 말할 때 저런 장면도 좀 긍정적인 평가, 효능감이라고 키워드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알려진 다음에 그러니까 필리핀의 수감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나라 그 교정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들끓었었는데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정상 외교의 기회에 저런 주제를 언급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쪽이 요청을 했고 그것에 화답을 해서 지금 3주 만에 사실은 임시 인도 절차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구속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마약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기소도 이루어질 텐데요. 원래대로 하면 신병에 대한 우선권은 필리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필리핀으로 다시 신병을 넘겨줘야 됩니다만 아마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 절차가 적어도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게 대통령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이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효능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이거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JTBC 취재진 향해서 넌 남자도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이 사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예. 2023년에 JTBC가 악인 취재기라고 했고 지금 언급했었던 최강일 기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박광렬 씨를 인터뷰하고 그것이 보도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박광렬 씨가 최 기자에 대해서 신변 위협까지 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JTBC 최강일 기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런 사실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한 취재진에게 우선 치하의 말을 드리고 대통령 잘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왜 이 부분에 분노하냐면 이 박광렬 씨가 이런 나쁜 전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또 따라하려고 했던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하게 됐는데 박광렬이 있는 교도소에 가면 자기도 마약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보도까지 제가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죠. 예. 저희 취재진을 칭찬해 주셔서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도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1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저작권 소득 그리고 ETF 투자 수익 이런 게 많이 오르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18억 원 증가했어요. 좀 부럽긴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 부럽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아주 매우 합법적인 소득 아닙니까? 특히 저작권료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ETF 투자했던 것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매달 이렇게 하겠다라고 60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 당선되면 계속 임기 동안에 매달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좀 지켜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주식 올라가니까 또 수익도 늘어나고 아마 의원들이나 지금 청와대 비서관 출신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소득 상승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부럽긴 합니다. 예, 방금 저희가 잠깐 띄워드렸는데 테슬라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으로 대박난 참모들 이렇게 기사에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분들도 다른 위법한 걸 한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대박이 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온라인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8억 원 증가했다는데. 예.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갑자기 재산을 증가하는 게 맞나? 특히 저서 판매로 15억 이상 했는데 예. 그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다. 특히 지금 주식 자꾸 운운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예를 들면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개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기업 경제 정책에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과의 어떤 개별적인 유상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책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경제 전문가 김명남 의원님. 아니 조금 황당하게 들렸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은 대명천지에 누가 책을 강제로 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세를 많이 받은 그 책은 대통령 당선 전에 어떤 야당 후보로서 아니면 야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나온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에 인세가 많이 들어온 것인데 예. 워낙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대략 한 100만 부 정도는 팔린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자 인세가 늘어난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 주식을 하지는 않죠. ETF를 샀는데 모르긴 몰라도 2배 이상은 불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스피 지수가 2,500 무렵에 이제 ETF를 구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5,500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자본시장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되묻습니다 가끔. 아니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나는 태어나서 주식 거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세상의 절반은 모르고 사신 겁니다. 여태까지. 예.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립니다. 인세 이재명 대통령 책은 2025년 4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후보 시절에 네. 낸 책이네요.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포트폴리오를 한번 연구해봤는데 예. 코덱스 200이라는 ETF하고 타이거 200이라는 ETF에 각각 2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예.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수익률이 2월 25일 기준으로 149%니까 2배 조금 넘은 거죠. 한 2.5배 정도 되는데 수익률은 지금은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에요, 사실. 각각 2천만 원씩 투자했고 나머지 코덱스 코스닥에는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넣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재산이 증가한 거에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증가한 건 아주 미미하죠. 반면에 뭐가 많이 올랐느냐? 인세와 함께 분당에 갖고 있는 집값이 크게 오른 거예요. 근데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집값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산 보유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가 있어서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홍석준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오늘 또 공개된 재산 보니까 지자체장 지선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 현황도 공개가 됐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다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보니까 지역구인 대구에 집을 가진 후보가 적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해당 지역이 아니라 해당 도시가 아니라 서울에 집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집이 없으면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또 집이 있으면 어떤 걸 내는 거죠?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그런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예를 들면 대구에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대구에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시민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시민이 되겠다고 해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분노를 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또 송파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자치단체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하다. 지방 어떤 민들, 해당 도시의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산 공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